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치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는 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판하고 무조건적으로 뭐랄까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성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화와 숭배의식을 지닌 새로운 정치 형식을 고민했던 무솔리니의 회고는 정치 종교로서의 대중독재가 갖는 호소력을 잘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대중독재는 이러한 정치 종교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됩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세계관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점점 대중독재, 즉 독재자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고 그러한 정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그 이후에도 꽤 오랜 동안 문화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컨대 독일의 나치즘이 패망한 이후에도 많은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나치즘 시절이 살기에는 더 좋았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19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치즘 시절에는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33%, 30%에 달하는 실업률들을 경험을 할 때 역시 독일도 대공황의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8%가 넘게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갔으나 이 국가사회주의 정권은 이 모든 실업자들을 국가가 고용해 버림으로써 실업률을 0%로 낮추는 기적적인 실업 타개책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세계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된 삶의 구조를 경험할 수 있었죠. 물론 이것은 전쟁과 그를 통한 끊임없는 착취의 구조들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정치 종교적인 영향,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것들이 독재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된다는 것, 그런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연한 군중을 같은 믿음의 단일한 집합적 대중으로 만드는 정치 종교의 메커니즘은 정통파와 이교도라는 수사를 통해 배제와 포섭,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 여기 밑줄 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즉 독재자가 원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정책 실천에 대해서는 억압과 테러, 배제의 방식으로 배제시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분법들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대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장치들 안에서 자발적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의를 견인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치들이. 결국에는 대중독재를 정당화하는 지배장치로 변화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대중독재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 안에서 배제와 포섭의 원리, 이걸 통해서 적과 동지 이분법을 강화해내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집단은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존재들로 획일화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두 제시문,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례, 이것이 시사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점의 사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획일화된 견해가 등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집단주의적인 모습이나 국익이라든지 민족적 이익이 걸리는 순간 다른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 안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똥녀 사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제시문들로부터 살펴봅시다. 제시문들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아까 다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원인 분석 일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였습니까? 원인 분석. 다수결. 그렇죠.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급 회의에서도 모든 것은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다수결은 아닙니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어떤 문제 결정할 때 무조건 다수결.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애티튜드가, 그 태도가 우리 안에서 체화된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서 최종 심급에서의 해결 원칙을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문화, 우리 민주주의의 형식성 안에 집단적인 의지를 무조건적인 정의로, 옳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다수결의 문화가 일반화된 민주주의의 형식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리주의적인 태도가 지나치게 일반화되어서 집단 전체의 이익을 무조건적 선으로 간주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리주의적인 가치가 만연해서 인간의 권리나 기본적인 권리보다도 뭐가 중시됩니까? 집단의 이익이 더 중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보다도 집단의 이익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게 된 것. 그렇죠. 이것도 한 가지의 집단 중심주의가 되는, 집단주의가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 사회도 다른 제3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식민지 해방 이후에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경험했지요. 그 과정에서 군부의 개입도 일부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도 대중독재적인 요소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적 바탕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이른바 대중독재적 요소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집단주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 안에서 결국 집단주의적인 문화, 집단이 이익이 된다면, 집단이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그것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획일주의적인 문화적 풍토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주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래 민주주의 형식화가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그 태도, 그렇죠. 우리 사회의 교육에서부터 정치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일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토론과 타협의 문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다수결의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소수의 견해도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